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통사적 치료의 적응 사례 발표를 맡은 단원병원 재활학과에서 근무하는 김경미입니다. 제 강의는 NEP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NEP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라도 강의를 듣고 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는 가상현실, 3D 프린터, 5G, 로봇,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과 같이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걸맞게 이미 증명된 여러 가지 현대적인 진단법인 엑스레이나 초음파, CT, MRI, 페트 등을 사용해서 각종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면역 치료, 표적 항암 치료 등의 최첨단의 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전된 시대에 맞도록 거의 모든 통증 환자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증을 호소하시지만 각종 최첨단 진단 도구에서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현대적인 치료를 해도 계속해서 낫지 않는 환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것저것 좋다는 병원을 쇼핑하거나 한의원 또는 각종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를 찾아다니는 것 또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런 최첨단 시대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손으로 만지고 약도 잘 안 주고 특별한 약물도 사용하지 않고 통증을 치료한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다소 원시적으로 보이는 통사 치료에 대해서 과연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통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통사의 개념은 TTP와 NEP의 두 가지 개념만을 응용하고 적용해서 치료하며 이러한 통사적인 개념과 해부학 공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치료의 디자인과 설계가 필요하고 TTP와 NEP의 개념으로 시작을 하되 이러한 치료 시작 시점부터 치료 결과를 처음부터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게 되는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환자의 증상 해석에 따른 방법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통사의 기본 개념은 모든 통증을 TTP와 NEP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TTP는 텐던 트랙션 포인트, 즉 힘줄 견인점이며 NEP는 너브 인트레먼트 포인트, 즉 신경 포착점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고 NEP는 다시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TTP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때 여자아이는 머리카락이 부착되어 있는 부위에 통증을 느끼지만 사실 통증의 원인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아이의 손입니다. 따라서 잡아당길 때 아프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걸 멈추어야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근육 수축으로 힘줄이 당겨져서 오리진과 인설션 부위의 통증의 원인이 되기에 현대의학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착 부위를 치료한다는 개념과 달리 잡아당기는 근육 자체를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근섬유가 손상을 받게 되면 근육은 긴장을 하고 회복되면서 길이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길이가 짧아진 근육의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골막을 자극하거나 골막을 잡아당겨서 주변 조직과 마찰을 하게 되면서 염증성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힘줄에 의한 염증성 통증인 거죠. TTP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총 7가지의 종류로 나뉘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최강훈 연자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개념인 NEP는 신경을 물리학적으로 압박해서 과흥분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를 신경포착점 너브 인트레먼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아테리와 베인을 합쳐서 바사너보룸이라고 합니다. 이 혈관이 압박이 되어서 국소적인 허혈이 발생을 하면 산소와 ATP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에 의존하는 신경세포막의 흥분이 증가시켜서 자극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되니까 신경이 과흥분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신경을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양상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더 광범위해지거나 심하게 악화되어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신경의 전도장애까지 발전하게 되며 이는 다수의 논문에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앞선 표에서 보셨듯이 NEP 중에서 1차성 NEP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마틱 모터 NEP는 운동신경을 포착하여서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근육의 과흥분을 일으켜서 허혈성 통증을 유발하게 되며 주로 휴식 시에 통증을 보입니다. 소마틱 센서리 NEP는 감각신경을 포착하여서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부 감각 영역의 과흥분을 일으켜서 이상 감각을 유발하게 되고 안정시나 동작과 상관없이 모두 통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심퍼세틱 NEP, 즉 스냅은 자율신경을 포착하여서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장기의 흥분을 일으켜서 장기의 기능 부전이나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NEP는 해당 근육의 수축이 되어서 신경을 포착해서 하위 근육의 여러 통증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부신경이 SCM의 신경 포착점에 의해서 압박이 되면 이에 운동 지배를 받는 승모근의 허혈이 발생해서 어깨 쪽지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를 소마틱 모터 NEP라 하게 됩니다. 상부 승모근이나 세미스파이널레스 캐피티스 근육에 곽인장이 되어 있을 때 텐던의 근막을 관통해서 나오는 그레이터 오시피탈 러브나 서더 오시피탈 러브를 조이거나 압박해서 후두부에 국한된 감각신경성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서 소마틱 센서리 NEP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곽인장된 상부 승모근의 TTP로 인해서 후두부의 감각신경성 통증, 즉 NEP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를 TTP의 NEP로의 전환이라고 하여 TTNEP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1차적인 NEP와 달리 2차적인 NEP를 보상적인 NEP, 즉 컴펜세이터리 NEP, 줄여서 CNEP라고 부릅니다. 근섬유가 손상이 될 때 2차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인 근육의 단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대로 잘 붙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특히 손상된 근섬유의 적절한 수준의 단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보면 손상이 된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을 흥분시켜서 나머지 정상적인 근섬유의 추가적인 수축, 즉 장력의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근내압 증가라는 보상, 즉 컴펜세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찢겨진 몇 가닥의 근섬유로 인해서 좀 더 느슨하게 된 근육 힘줄 복합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자극에도 추가적인 근섬유 파열이 진행이 되어서 더욱더 병적인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이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또 다른 근육부 근육에 의한 해당 운동신경의 포착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CNEP는 반드시 근섬유의 손상, 즉 TTP가 동반되어야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TTP와 CNEP를 대입시켜 보면 만일 요통에 있어서 그의 원인이 대요근의 TTP라고 했을 때 이는 L123 스파이널 러브의 앞쪽까지의 지배를 받으므로 CNEP는 L123의 다혈근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대둔근과 중둔근의 TTP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인피리얼과 슈피리얼 글루티얼 러브의 지배를 받으므로 이들의 포착이 가능한 이상근이 CNEP가 될 수가 있고 글루티얼 러브가 L5S12 루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L5S1 다혈근이 CNEP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TTP성 통증의 경우 TTP만 치료해도 되고 기여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CNEP만 치료하거나 TTP와 CNEP를 같이 치료해도 일부분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누적적 신경 포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각신경이든 운동신경이든 그것의 흥분이 통증이라는 증상으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통증 발현을 위한 최소한의 흥분 역치를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그림에서 신경을 가늘고 기다란 요술 풍선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지점, 예를 들어 A만을 서서히 압박을 하면 풍선의 내부 압력이 증가되어서 풍선의 본래 탄성을 넘어서게 되고 결국 터지게 됩니다. 또한 만일 A는 적당하게 압력을 가하고
B와 C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해서 전체 내부 압력의 합이 풍선의 탄성을 넘어서게 되어도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누적적 신경포착입니다. 즉, 신경 전도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각각의 흥분 지수를 합하여서 통증이 나타나기 위한 흥분 역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는 다른 개념인 순차적인 신경포착은 현재의 일반적인 치료적 통념인 다중압박이나 이중압박의 개념으로서 그림에서 보면 근위부에 B가 압박이 되면 혈액 공급을 감소시켜서 원위부인 A와 C가 취약이 돼서 더 쉽게 흥분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만일 치료점이 다발성으로 존재할 때에는 타성적으로 무조건 근위부의 치료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혈성 통증에 대한 누적적 신경포착의 예를 들어보면 견갑배 신경의 포착에 의한 견갑골 사이의 통증의 경우에 만일 통증 발현을 위한 역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에 C5 다혈근과 중상악근 그리고 견갑거근 각각의 전체 합이 100을 넘어야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만일 중상악근의 포착에 의해서 이미 100을 넘어섰다면 다른 곳에 압통이 있어서 이를 해결한다고 해도 통증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을 것이기에 치료점은 반드시 중상악근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중상악근이 70이라면 근위부인 C5나 원위부인 견갑거근에서도 나머지 30을 채워서 치료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NEP가 만들어지게 되는 조건들, 즉 NEP 포밍 유닛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EP는 신경의 주행 과정에서 눌리거나 혹은 주행 과정 중에서 뼈나 결체 조직, 근막과 힘줄과 같이 시그널이 증폭되는 매질이 변경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경이 터널, 캐널, 그루브와 같은 구조물을 통과했을 때로 흔히 보는 카팔 터널, 스파이럴 그루브, 코스토클라비큘러 터널과 같은 구조물에 의해서 신경이 눌릴 때 해당 신경에 자극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정되고 좁은 공간을 신경이 지나갈 때로 예를 들어 다혈근을 비롯한 척추주위 심부 근육군에 곽인장이나 단축이 있어서 추간공을 좁혀지거나 압력이 증가되어서 NEP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척추 주위 근육에 주사를 하면 해당 분절 추간공에 미세한 압력이 변화가 되어서 심퍼세틱 웨이브스에 가해지던 압력을 낮추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교감신경의 바사너버룸의 혈류를 회복해서 허혈로 인한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안정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감신경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서 통증이 호전되게 되는 스냅피 치료를 하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이 텐디너스 아치를 통과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척골신경이 과하게 흥분된 플렉서 카피울라리스 근육의 텐디너스 아치를 통과할 때 이로 인해서 척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자극 증상이나 손의 악력 악화의 증상이 올 수 있고 가자미근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텐디너스 아치가 경골신경이 통과할 때 하지의 신경 자극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 사이에 신경이 끼일 때로 예를 들어 척골신경이 소흉근에 의해서 끼어가지고 네다섯 번째 손가락에 이상 감각을 유발하거나 대퇴이두근의 단두와 장두 사이에서 좌골신경이 끼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경이 근육, 즉 근막을 통과할 때로 예를 들어 견갑배 신경이 긴장이 된 중상악근을 통과하면서 눌려져서 견갑근 사이의 통증을 야기하거나 혹은 근피신경이 과긴장되거나 손상된 코라코브라키알리스 근복 사이로 관통을 할 때 전환 부위의 감각신경성 통증을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말은 묘사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통증에 있어서도 외국에는 없는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한국어 듣기 능력 평가를 하듯이 환자가 통증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잘 해야만 환자가 하는 말을 잘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땡기고 마친다 라는 말은 주로 동작시 악화될 때 사용하는 말이고 이는 TTP를 의미합니다. 뻐근하다, 묵직하다,
결린다, 우리하다, 욱신거린다라는 말은 대개 안정시에 악화되는 통증을 의미하며 지그시 깊게 눌러서 압통을 확인하게 되면 소마틱 모터 NEP로 해석이 하게 되어서 신경의 머스큘러 브랜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저리다, 시리다, 아리다, 화끈거리다, 바늘로 콕콕 쑤신다, 찌릿거리다,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등의 샤프하고 날카로운 통증은 핀치앤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소마틱 센서리 NEP로 해석을 하게 되어서 신경의 큐테니어스 브랜치를 떠올려야 합니다. 이때 핀치앤롤은 엄지와 검지만을 사용해서 피부만을 살포시 들어 올려서 가볍게 비비는 방법을 말합니다. 환자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자고 있으면 욱신이 아프고 위치가 어디 있어요? 요 있죠. 여기. 그거 좀 아침에 거기. 아니 좀 아프고. 네. 이쪽은요? 그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차이가 있네요? 부산. 네? 그 아파. 호좀 아파요? 네. 이렇게? 네, 핀치앤롤을 하십니다. 여기는? 그건 괜찮아요. 양쪽과 비교를 하죠. 이 꼬집은 괜찮아요? 네. 요즘 여기 꼬집으면 아프고 그거는 괜찮은데 가만히 저녁에 누워서 잠을 자면 네. 욱신. 아, 욱신욱신 거린다고요? 네, 뻐근하듯이? 또 약간 툭 싸는 맛이 나고 뻐근한 느낌 있고 네. 약간 탁 싸는 느낌이 나. 얼마 되시냐고? 한달 남게 느낌이. 이제 물파스는 파스도 바로. 밤에 주로 올라오나요? 밤에 가만히 누우면 이제 더 감각을 더 느끼는 게 병원에 한 서너 번 갔어요. 이것 때문에? 네. 주사 맞고. 효과좀 있어요? 맞아, 끝에 맞없어 근본 적이 없어. 많이 아프시죠? 스트레스 많이 나. 칙소리가 나죠. 많이 좋아졌죠. 오늘 한 번 더 오라 했잖아요. 5일 전에 와서. 지금 거의 다 나았다는 거죠? 네. 3주 만에 오셨는데 어디가 불편하시네요? 전번에 어깨가 오른쪽. 문을 맞았거든요. 네, 그러시네요. 문을 맞았는데 네. 낫다시피 나았는데 이거 형도 어릴 때 이러면 좀 무서워 아프고 이거 한 맞아 먹었어. 중번에 두 번째 맞고 나서 후로 많이 좋아져가지고. 영상을 리뷰해보면 어깨가 아픈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어퍼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환자가 말로 표현하는 부위는 사실 의사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인 명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리나 어깨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면 의사의 지식으로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직접 환자 자신의 손으로 실제로 가리키도록 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환자는 주로 잘 때 욱신거리고 뻐근하고 쿡쿡 쑤시고 따끔하고 밤에 심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동작 시에 악화되는 TTP일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뻐근하고 욱신거린다는 표현은 소마틱 모터 NEP일 가능성이 높고 쿡쿡 쑤시고 따끔거린다라는 말은 소마틱 센서리 NE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그시 깊게 눌러서 압통이 있는지 반대쪽과 비교하여 다름을 확인합니다. 또한 양쪽의 핀치앤롤을 시행하여서 반대쪽과 비교해서 양성임을 보고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머릿속에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의과대학 해부학 시간에 많이 봤던 그림이죠. 어퍼암 바깥쪽의 표면 감각을 지배하는 애과신경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통사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어떠한 곳을 가리켰을 때 그곳에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 즉 표층과 심부의 근육의 위치와 지배하는 신경의 주행, 가장 근위부의 신경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애과신경의 피부로 가는 신경인 슈퍼피셜 라테럴 브라키얼 큐테니어스 너브의 과흥분으로 인한 소마틱 센서리 NEP와 애과신경의 삼각근으로 가는 머스큘러 브랜치의 과흥분으로 인한 소마틱 모토 NEP이므로 애과신경을 포착하는 근육인 소원근을 주사하여 이를 풀어주어서 통증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59세로 6개월 동안 좌측 상지 어깨부터 손끝까지 저리고 시리고 차서 자다가 아파서 깨고 손이 너무 차서 한여름에도 핫팩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바스팔의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약을 먹었으나 효과가 없었고 디스크 시술을 권유받고 내원하셨습니다. 이삭진 정리를 하셨고 당뇨가 있었습니다. 경추 MRI에서는 오른쪽에 C5-6 파라퍼센트랄 디스크 허니에이션과 심한 센트럴 캐널 스테노시스가 있고 타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는 양쪽 카팔 터널 신드롬이 약하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척추 시술 받으세요 라고 해야 할까요?
주로 자다가 아파서 깨고 저리고 시리고 차다라고 했기에 이는 NEP성 통증을 가리키는 것이고, 상지 전체에 전반적인 PCN롤이 있었고 브라키얼 플렉수스 전체를 아우르는 C5, C7 전사각근의 압통을 확인하고 주사했습니다. 치료 후에 전체적으로 50%의 호전을 보였고, 이후 좌측의 1, 2, 3번 손가락의 끝 저림을 호소해서 정중신경 포착으로 보고, 기존의 치료점에다가 플렉서 카피 라디알리스와 프로네이트 테레스를 같이 치료하고 90%가 호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잠도 잘 자고 손도 따뜻해졌다라고 하여 치료를 마쳤습니다. MRI와 근전도 검사와는 매치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지만 쉽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사치료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서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뒷가지 신경을 타고 가는 포스트 갱글리오닉 바소모터 심퍼세틱 파이버의 과흥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의 스내피에 대한 강의 때 연자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여자 51세로 3년 동안 양쪽 손 전체에 심한 저림과 통증이 있어 왔고, 좌측이 심했으며 투약에 효과가 없어서 근전도 검사가 의뢰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시는 분으로 틴넬과 팔렌 테스트 모두 양성이었습니다. 타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 MRI에서 우측 경추 5, 6번에서 약간의 서브아티큘러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었으나 큰 의미는 없는 정도였고, 근전도 검사에서는 심한 카팔 터널 신드롬이 관찰되었고, 특히 좌측이 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손목 수술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직업적인 반복적인 환경과 좋지 않은 근전도 검사 결과로 인해서 심한 왼쪽 손목만이라도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양쪽 전사각근과 증상이 심한 좌측만 FCR과 프로네이트 테르스 NEP를 치료하였고, 이후에는 양쪽 모두 50% 이상 호전이 되었고, 2달 동안 총 6번의 치료 후에 90% 이상 호전이 되어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매우 심한 카팔 터널 신드롬이었지만 통사 치료만으로도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55세로 3개월간의 양쪽 하지와 특히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통증이 매일 있어 왔고, 가만히 있을 때가 더 아프다고 하였으며 양쪽 다리 전체가 시리고 저리고 살갗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과거력상 5년 전에 우측 엉덩이에서부터 하지까지 대상포진이 있었으나 완치되었다고 하며 당뇨가 있었습니다. 요추 CT에서는 양쪽의 L4-5 포라미날 스테노시스와 좌측의 L5S1 포라미날 허니에이션이 있었고, 근전도 검사에서는 정상이었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서 핀치앤롤 양성이 보였습니다. 이분은 안정 시에 다리 전체가 시리고 저리고 살갗이 아프다라고 하였기에 주로 소마틱 센서리 NEP라고 생각을 하였고, 다리 전체를 호소하였기에 허리 압통을 확인하고 룸보세이크랄 플렉수스의 포착으로 보고 소아스 NEP를 치료했습니다. 특히 폐쇄신경이 지배하는 우측 허벅지 안쪽의 통증이 심했기에 오른쪽 L2-3 주사를 추가로 하여서 50% 이상의 호전 반응을 보였습니다. 2주간 총 4번의 치료 후에 90% 이상이 호전이 되어서 치료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종결하였습니다. 이분이 치료 도중에 두통 치료도 같이 원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매주 1회 정도의 바스 6, 7 정도의 오른쪽 두부의 전반적인 만성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동안 많은 투약을 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였으며, 신경과에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시행한 브레인 MRI에서 왼쪽 살라무스에 올드 라쿠나 임팍이 있었고, 왼쪽 버테브라 아테리 어클루즌과 바질라 아테리 팁에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혈전제를 투여하고 있으나 통증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측두부 압통이 있었고 핀치앤롤은 음성이었습니다. 심퍼세틱 애니피인 비세랄 헤드액과 소마틱 모터 애니피인 머스큘러스켈레탈 헤드액의 복합 케이스로 판단해서 오른쪽 두판상근과 MT 스냅피를 시행하였고, 자이고마티코 템포랄 러브를 풀어주기 위해서 템포랄리스를 한 달간 4회 치료 후 매우 호전되었습니다.
세 번째 치료 이후에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약한 두통도 호소하여서 양쪽을 같이 치료하고 호전되어 종결하였습니다. CT와 근전도 MRI 결과와는 매치되지 않는 심한 하지 통증과 만성 두통이었지만 잘 제어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56세로 간호사였으며 바스 6에 비교적 심한 양손과 양발 전체 저림을 호소하였습니다. 2달 동안 양쪽 손과 발의 찌릿거림과 저림으로 마치 터질 듯하고 가시에 찔리는 듯한 느낌으로 하루 종일 저리고 잠들기 전에 심하고 시리고 아프고 따끔거리고 애리다고 하여서 근전도 검사가 의뢰가 되었고 경추, 여추 MRI상에서는 증상을 설명할 만큼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전도 검사는 정상이었고 양쪽 발목 아래에서 핀치앤롤이 양성이었으며 특히 발바닥이 심했습니다. 만일 선생님의 환자라면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신경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신과로 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미 투약을 해봤지만 약을 좀 더 세게 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주사를 시행하려는데 환자가 주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를 맞으면 훨씬 좋아질 테니 일단 한쪽만 맞아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치료하자고 했더니 응하셔서 먼저 정중신경 포착 해결을 위해서 왼쪽 전상악근과 FCR과 PT 그리고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의 포착으로 판단을 해서 대퇴 이두근의 단두와 가자미근을 치료하였습니다. 환자는 3일 후에 왼쪽 손발이 매우 좋아져서 주사를 맞지 않은 쪽인 오른쪽 손발이 더 많이 저림을 호소하여서 양쪽 다 주사 맞기 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양손은 90% 이상 호전이 되었고 이번에는 4-5번째 손가락을 좀 더 새로 호소하여서 척골신경의 포착으로 보고 기존의 치료점에다 소흉근을 추가로 치료하였습니다. 2주 후 저림은 거의 다 좋아졌지만 아침에 양쪽 주먹 쥐기가 약간 좀 뻑뻑하고 양쪽 발바닥 저림도 거의 사라지고 보행 시에 양쪽 발등만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압통을 확인하고 장지신근의 부착부성 TPP로 보고 추가 치료를 하고 3주 후에 양쪽 저림은 97% 이상 호전이 되고 양쪽 발저림은 80% 정도 호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스냅피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상흉이나 하흉의 압통이 저명하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치료 이후에 인터뷰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손하고 발이 막 저리고 아파서 손하고 발하고 너무- 양쪽 다? 양쪽 다 똑같이 네. 너무 저리고 아파서 네. 이제 허리하고 머리에 문제있나 싶어서 신경 갔다가 네. 이상이 없대요. 네. 그 정도는 뭐 디스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재활외과 가는 게 좋겠다고 과장님이 얘기해줘서 네. 그래서 왔어요. 한 얼마나 되셨어요? 아픈 지가? 여기 올 때는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근데 매달, 그러니까 근데 그냥 한 9월 초부터 한 2달 됐네, 그러면? 네, 네네. 점점 많이 아파져가지고 점점 많이 아파져서. 참다 이제 신경 갔다가 재활외과 오게 됐어요. 어떻게 아팠어요? 아픈 느낌이? 아픈 게 저리고 그다음에 막 발은 터질 듯한데 손은 물건을 잡으면 막 가시 찌르는 것처럼 짜릿짜릿 아팠어요. 물건을 잡지 쩌리쩌리. 못하게. 시리고 그래서 막 저리고 시리고. 저리고 시리고. 특히 발은 이제 발바닥도 저리고 네. 발목도 시리고 시리고. 아프고 또 디디면 가시 찌르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 때는 어떠셨어요? 일단 그때는 잠들면 응. 아프진 않았어요. 아, 잠들기 전에는 네. 아파서 제가 핫백하고 이러고 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셔서 한 4번 치료 받으셨는데,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손을 완전 정말 끝에만 살짝 걸고 네. 정말 괜찮아져요. 뭐 한 몇 프로나 뭐 좋아지셨어요? 97, 8% 좋아졌고 네. 이 정도면 더 치료 안 해도 될 정도 제가 편하고 네. 다리는 이제 주사 맞고 며칠 좋아졌다가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발목 저리고 시린 것만 있어요. 한 몇 프로 정도 좋아지신 것 한 같아요? 80%는 좋아졌어요. 80% 좋아지셨고. 네. 근전도와 MRI에서 정상이어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심한 손과 발의 통증으로 보이지만 통사로 해석하고 쉽게 치료한 케이스였습니다. 6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57세로 택배 배송 일 하시고 3-4일 동안 왼쪽 등에 극심한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심한 동작성 통증으로 앞통 확인하고 척추 기립근 중에 좌측의 췌장근의 부착성 통증으로 TTP로 진단하고 일주일간 3회 치료 후 호전되었습니다. 이후에 10년 이상 양쪽 등에서 머리까지 전체 통증을 호소하였고 항상 무거운 돌이 얹혀져 있는 느낌으로 약 먹어도 그때뿐이고 타 병원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고 하였지만 통증이 지속되어서 일도 그만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브레인과 경추 MRI를 찍고 이상이 없으면 다른 병원에 보낼까라고 생각하셨을까요? 10년 이상 양쪽 머리 전체부터 등 전체의 통증을 허혈성 통증, 즉 소마틱 모터 NEP로 보고 부신경과 견갑배신경 그리고 광골 측두신경의 포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의 SCM 중상악근 측두근을 주사하였고 양쪽의 두판상근 스냅도 같이 3달간 총 6번의 치료 후에 거의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팔로업 로스가 되었다가 약 3개월 후에 같은 부위의 어깨 쪽지 위주로 재발이 되었고 2회 치료 후 다 호전되었습니다. 치료가 거의 끝날 무렵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성하니까 물건 들고 그랬는데 저는 무거운 풀채, 거 들고. 네, 풀채 넣는 거 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올 때 뭐 길 들어다시피 했어요. 기어 들어왔다 그죠? 네. 거의. 예. 근데 그때 최인상이가 신경에 딱 맞자마자 금방 안 아팠잖아요. 금방 안 원래 어디가 아프셨죠? 양 어깨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옆구리하고 등하고 네, 등하고 등하고 목하고 막 네, 그게 다 아프셨죠? 아예 아픈 데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 이제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네. 얼마나 되셨죠? 그렇게 오래 아픈 게? 이게 제가 이전에 산이 많이 다녔거든요. 네. 계속 운전하고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몸 긴장해 그런지 항상 이게 아픈 게 한 10년 10년 정도 됐어요. 그때는 좀 젊고 게 아팠다 또 약 먹으면 괜찮고 했는데 근데 와서 조금 자사sin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금방 괜찮았는데 사람은 근데 근데 와서 그때 약을 먹어도 안 됐었나요? 그렇지 약 먹어도 안 그때뿐만 목도 아프다 그러셨고 등도 아프다 그러셨고 머리도 어깨도 아프시고 아프고, 예.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치료를 하고 어떠셨어요? 그리고 원래 선생님 한 번 더 그때 뭐 2달인가 그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아프지 않게 또 안 나왔죠. 아프지 않아가지고. 네, 네. 요번에 일이 시작하니까 또 힘들고 좀 춥고 하니까 이번 또 발전한다. 네, 레미콘 운전하시면서 힘들어져서 그죠? 근데 요번에는 효과가 빨랐어요. 한 번 맞고 금방 나서졌죠. 네, 이번에는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왔으니까 네. 얼마 안 되셔서 오셨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막 10년 된 거 막 이런 거라 가지고 그렇죠. 네, 좀 오래 걸렸었는데 그때 다 맞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치료를 안 하시고 괜찮으셨어요? 네. 네. 그거보다도 효과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음, 문제는 아픈 게 있잖아요. 음, 금방 없어진다. 딱 맞고 내려면 없어지잖아요. 좀 신기해. 내가 저번에도 한번 이게 마약 성분이 마약. 되니까 네. 사실 이런 부위에 비슷한 호소를 하는 환자들은 선생님들께서도 매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석도 치료도 힘들지 않을까요? 다음 케이스입니다. 여자 82세로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양쪽 등과 옆구리 전체의 극심한 통증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해서 거동과 보행이 힘들었습니다. 과거력상 오래된 다발성 흉추 5번, 8, 9, 10, 11, 12번, 요추 2, 3, 4번에 압박골절이 있어서 흉추 8, 9, 10번, 요추 2, 3, 4번은 버테브로플라스티를 이미 시행한 상태였고 특히 4개월 전에 흉추 9, 10번 압박골절로 버테브로플라스티를 시행하셨습니다. 통증으로 투약과 수차례 블록을 시행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어머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압박골절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아프시겠지라고 그냥 놔둬야 할까요? 핀치앤롤은 음성이었고 척추 주위의 다발성의 극심한 압통이 확인되어서 심퍼세틱 바조모터 NEP에 의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양쪽 흉추의 5, 6, 7, 8, 9번 하부 승모근과 광배근 스냅피를 6번 시행하고 7, 80% 이상 호전되었습니다. 치료 도중에 우측 명치의 동작성 통증을 호소하여서 압통을 확인하고 복직근의 기시성 TTP로 보고
5회 같이 주사하고 거의 호전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환자들은 시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특별히 해줄 것도 없어서 골치 아프게 생각이 되겠지만 통사로는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여자 56세로 4개월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고 투약 중으로 식당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양쪽 무릎, 특히 오른쪽 무릎의 전반적인 통증으로 투약 중에도 무릎 통증이 지속이 되어서 트리암 주사 및 아스피레이션 2회를 시행했고 이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아 의뢰되었습니다. 오른쪽 무릎 MRI에서는 시노바이티스와 시스트 그리고 페스 안세레인 팜니티우스 세미멤브라노시스의 테노시노바이티스가 관찰되었습니다. 만일 선생님의 아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원래 이리저리 다 아픈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로 동작석 통증을 호소하여서 양쪽 무릎과 앞뒤 허벅지의 압통을 확인하고 양쪽 팜니티우스 살토리우스의 부착부성 TTP와 우측 반양만근과 대퇴사두근의 부착부성 TTP로 보고 일주 동안 3회 치료 후 70% 이상 호전되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2, 3주간의 양쪽 발등 전체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하루 종일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아프고 걸으면 더 아프고 때리는 것 같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핀치앤로르 음성이고 발등의 압통을 확인하고 양쪽 티비알리스 엔티리얼 익스텐서 디지토르 롱구스 근육의 부착부성 통증으로 보고 CNEP인 대퇴 이두근의 단두와 같이 2주간 3회 주사하고 70% 이상 호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류마티스 환자에서 잘 보이는 다발성 통증이 있을 때마다 내원하여서 현재까지도 치료 중입니다.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 뭐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언제 받으셨어요? 지금 4개월째 된 건가? 4개월째 정도 네. 되셨어요? 네. 받고 약을 먹고는 훨씬 나아지셨어요? 그렇게 금방은 안 나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네. 이제 과장님이 입원을 하라. 네.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입원을 하고, 두 번째 입원을 했을 때, 여기 재활의학과 가서 주사 좀 한번 맞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때는 무릎 때문에 오신 거죠? 네, 처음에, 네, 네, 그죠? 네. 무릎을 몇 번 주사를 맞고 물도 뽑고 네. 그러셨죠, 그때. 네, 네, 그죠? 네. 뽑으셨는데도 계속 안 돼가지고 그때 막 네, 네, 붓고 네. 아파서 오신 거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주사 맞고 좀 어떠셨어요? 금방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지셨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데가 막 아프셨죠? 네, 뭐 손목, 무릎, 뭐 발등, 뭐 등, 네. 어깨, 그죠? 네. 이게 다 아파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어떤 면이 좀 좋아지신 거예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원래는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아팠죠. 정말 막 울고 싶을 정도로 네. 많이 아팠는데, 네. 주사 맞고, 주사 맞으면, 일단 그 주는 너무 좋아요. 주사 네, 맞으면 네. 그 류마티스 약을 계속 올렸어요? 올리지는 않았어요. 유지 계속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유지하면서 이제 더 부가적으로 주사를 맞으니까 네, 네. 훨씬 나은 거죠? 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해줄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줄 게 너무 많아서 좀 힘들기도 합니다. 아픈 곳이 워낙 많고 약으로 커버하는 게 한계가 있고 모든 관절마다 전부 스테로이드 주사만 사용할 수가 없기에 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남자 54세로 호소하는 증상이 좀 많았습니다. 6개월 이상 바스 팔에 양쪽 하지 전체에 심한 통증과 저림을 호소했고 3개월 전에 대상포진으로 타 병원에서 투약과 주사 치료를 해왔지만 좌측 옆구리 통증이 지속되었고 2달간 전신 위압감, 전신 통증, 쇠약감으로 온몸과 사지가 저리고 쑤시고 아프고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내과와 통증의학과 등에서 각종 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여 투약에 대한 효과가 없어서 내원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개의 다발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보면 과거에 저는 너무 골치 아픈데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할까? 어느 과로 보낼까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양쪽 하지 전체에 바스팔의 심한 통증과 저림은 양쪽 룸보세이크럴 플렉수스의 포착으로 보고 수아스 NEP를 시행을 하였고, 좌측 옆구리 대상포진 후 통증은 좌측 흉추 90, 11, 12번과 광배근 스네피로 치료하였습니다. 전신적인 위압감과 전신 통증, 쇠약감, 불면 등은 스네피로 생각을 해서 양쪽의 흉추 2, 3, 4번, 7번과 중하부 승모근의 스네피로 치료하였습니다. 2달간 9번의 치료 후에 70~80%가 호전이 되어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상포진 후에 오는 신경통이나 심한 피로감은 매우 흔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역시 통사치료, 즉 스네피를 사용해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여자 76세로 1년 이상 된 양쪽 무릎의 전체적인 통증으로 오른쪽이 특히 심하고 밤에 심해지는 통증으로 밤새 신음소리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14년 전에 뇌경색으로 글로벌 아파지아가 있어서 전혀 말을 하지 못하시고 오직 딸과 약간의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였고, 10년 전에 요추 1, 2번 압박골절, 6년 전에 좌측 피머 넥 프랙처로 수술을 하셨으나 혼자 거동은 하셨다고 합니다. 4년 전에 우측 피머 디스탈 프랙처 수술 이후에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여서 완전 와상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핀치앤롤은 나오지 않았고 오른쪽 무릎에 LOM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증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느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쪽 허벅지의 압통을 확인하고 우측 대퇴사두근의 부착부성 TTP로 보고 CNEP인 우측 장골근을 같이 치료하고 나서 훨씬 잘 주무신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편안해진 모습을 보시고 젊었을 때부터 양쪽 허리 통증과 우측뿐 아니라 양쪽 하지 전체 모두의 치료를 원하여서 양쪽 모두 기존의 치료점에다가 소아스를 추가하여서 매달 한두 번 총 10회를 치료받으시고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통증이 좋아지니까 잠도 잘 자고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최근에는 운동치료도 병행을 하시면서 현재는 도움 하에서 워커게이트가 가능하신 상태로 따님이 보시고 통증이 약화될 때에만 주사치료를 맞으러 오십니다. 치료 도중에 1년 된 양쪽 어깨부터 어깨 축지 전체의 통증도 함께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양쪽 어깨에 LOM이 있었고 핀치앤롤은 음성이고 압통을 확인하고 부신경과 액화신경의 포착으로 인한 허혈성 통증으로 보고 C5 SCM 소음근 치료를 하고 통증은 많이 호전이 되어서 3회 치료 후 마쳤습니다. 여러 케이스를 보시느라 힘드셨죠? 사실 이러한 케이스들은 통사의 정석 동영상이나 통사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주 보실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보면서 통사이라면 꼭 알아야 할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엑스레이, CT, MRI, 근전도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만 올인하거나 환자가 말하는 진단명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가 말하는 언어를 잘 듣고 아픈 부위를 잘 관찰하고 분석해야겠습니다. 통증 기간을 고려하여서 만성인과 급성인지 구분해서 적절한 치료 기간을 환자에게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NEP성 통증의 경우에는 특히 압통과 핀치앤롤을 확인을 하고 정확한 압통을 틔우기 위해서 지그시 깊게 눌러서 인위적인 압통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동작적인 통증, 즉 TTP성일 경우에는 호소하는 통증의 위치에 집요하게 집착해야겠습니다. 자입할 때 근막을 뚫는 느낌을 제대로 느껴서 주사하고 내가 원하는 근육의 모양대로 오징어 다리처럼 탱탱하게 부푼 근육의 모양을 인지해야겠습니다. 팔로우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 내원 날짜를 의사가 콕 집어서 지정을 해야 내가 원하는 치료 디자인대로 계속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통증의 성격과 부위를 잘 보고 들어서 파악해서 만져보고 교감하고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미해서 정확한 주사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통사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왜 하필 통사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미 많은 통증 환자들이 뼈주사, 스테로이드가 뭔지, 장기 복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인터넷과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통제나 약을 싫어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먹을 수 없는 통증 환자들도 많고 약으로 안 낫는 환자도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실제 진료실에서 각종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환자의 증상을 끼워 맞추거나 또는 검사의 정상이면 신경성이라고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자 권리이죠. 그러나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정작 의사라는 이유로 한의학, 각종 파라메디칼, 대체의학 등을 무조건 무시만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모든 통증이 각종 진단 검사로만 다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객관적인 검사뿐만이 아니라 의사의 관심과 손길과 교감이 더 필요합니다. 통사로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그시 깊게 압통을 느끼고 주사기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치료를 왜 하지 않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또한 통사의 또 다른 적용으로 몇 번 시도를 해보고 효과가 없을 때에는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하자고 해도 되는 그런 진단적인 적용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통사를 하지 않는 게 시대에 뒤처지는 거라고 통사는 필수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5년 가까이 300병상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재활학과 의사로 가족들이 아프면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으로 어레인지 해주었고 다른 과에서 근전도 검사나 재활치료가 의뢰되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환자분들이 각종 검사나 투약, 시술, 수술을 하고서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거나 혹은 각종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가 주로 저한테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검사할 거 다 하시고 치료할 거 다 하고 오신 분들에게 더 이상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그런 무기력감이 커서 저 스스로를 무심한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통사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의사로서의 자존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님도 서전도 명의도 아닌 너무나 평범한 의사인 제가 비로소 진정한 의사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각종 검사에서 이상이 없거나 투약, 시술, 수술을 했는데도 통증 호전이 없다고 하거나 병원 쇼핑을 하고 오신 환자분들을 속으로 매우 반깁니다. 이전의 저와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지요. 진료 후에 약간의 주사기가 남는 날은 저는 항상 집에 가서 제 가족에게 주사를 놓습니다. 처음에는 주사를 꺼려 하시던 제 아버님도 수십 년 동안 식은땀이 심해서 밤마다 몇 번씩 깨어서 옷을 갈아입고 주무시곤 했습니다. 이를 통사로 해결해 드리고 난 이후에는 주사기만 가져가면 이곳저곳 놔달라고 하십니다. 심한 무릎 관절염이 있지만 수술이나 약을 거부하시는 어머님께서 통사 주사를 맞으시고는 산에도 곧잘 다니실 정도로 보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 대학병원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악관절 TMJ의 통증으로 수년간 괴로워하던 제 여동생도 여러 곳에 재발되는 다발성 석회성 건염으로 고생하던 제 남동생도 처음에는 제 주사를 피해 다니기만 했지만 지금은 아프지 않아도 무조건 맞겠다고 합니다. 물론 통사만 하면 모든 병이 다 고칠 수 있다는 약장사 같은 허풍도 아니고 또 모든 의사가 다 통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에게도 안전하고 부작용 없고 주사기만 있어도 간단하게 시행할 수가 있고 또 효과까지 좋은 통사를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통사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선점하시는 만큼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환자나 혹은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세계에서 상위 0.0001%의 의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2030년도에 모 의과대학교 교과 과정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와 요즘의 교과 과정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뭔가 다른 부분을 찾으셨나요?
다소 억지스럽게 보이겠지만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언젠가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이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파트별로 세분화, 편중화 되어 있는 서양의학적인 사고 방식에서 많은 부분이 통사로 인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앞선 연자분도 말씀을 하셨듯이 통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통증의 원리와 통찰이라는 통사책과 네이버밴드 체중립 통증 연구 모임, 그리고 통사 리서치 센터에서 단계별로 공부하실 수가 있고 현재 점차 많은 선생님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둘러서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인용하며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통증을 치료하는 것 또한 생명과 직결되지 않을지언정 환자에게 살 삶을 선물하는 것과 같다. 오늘의 강의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새해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